네, 어떻게 또 잘 쉬셨나요? 쉬는 시간 아까 이야기 좀 말씀드렸죠. 저녁이 있는 삶과 쉬는 시간. 그래서 저는 적당한 게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쉬는 시간이 30분이었으면 좋겠어요. 1시간을 반토막 내서 30분이면 완전히 뭐 충분히 쉬었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안 쉬었다, 아쉽다라는 느낌도 적잖이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을 한 30분 쉬어본다라고 생각하고 교수님께 제안을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 못하는 뭐 그런 강사가 되고 말겠죠? 30분이 웬 말이냐. 차라리 그냥 한 타임에 한 호흡에 하고 빨리 끝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냥 주관으로 한 30분 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요거 얘기 하나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커피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역시 주관적 스페셜리티가 있나 봐요. 사람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 커피숍에 갔을 때 30분이 안 되면은 내가 여기 커피를 마셨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30분이 좀 넘어가면은 약간 좀 너무 오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커피숍이라고 했을 때는 좀 목적성을 갖고 가잖아요. 뭐 노트북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가정법인데 그런 걸 좀 배제해 보는 거죠. 그냥 혼자 뭐 휴대폰이나 아니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커피를 마신다 라고 봤을 때 저도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것들을 시도해봐요. 그때는 그 휴대폰도 오프해놓고 커피만 이제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봤을 때 저희 안에서 나타나는 주관적 스타일은 30분이 안 된다 그러면 커피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면 또 지루해요. 쉬는 시간하고도 그게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아주 되게 일이 많아지거나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학습하고 힘들 때 한번 멍을 때리는 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작가가 되실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가 됐을 때 작가가 뭐 쥐야장창 7시간, 8시간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쓰면은 허리 나가요. 네, 허리가 부러집니다. 한 30분 쓰면 꼭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 게 다 작가의 체력과 관계된 얘기니까. 그런데 그 쉬는 시간이나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 스타일이 만약에 커피와 벗삼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유효할까?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30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제가 30분을 주입시키네요. 네, 아무튼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저와 함께 하실 때 두 번째 주에 스텝을 같이 하실 때도 이렇게 세 타임으로 좀 나눠서 하잖아요. 세 타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은 한 번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글 쓰는 이야기 글로서의 하나의 서브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저는 스토리텔링과 인터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인터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인터뷰는 스토리텔링과 무슨 관계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인터뷰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인터뷰의 정의는 사실 많이 그 저널리즘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저널리스트가 자신이 취재하고자 하는 상대에게 컨펌을 받아서 그 상대와 만나서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그거를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 그 작업을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상징적으로 망라해서 인터뷰라고 표현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인터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래 인터뷰라는 뜻을 좀 확장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굳이 저널리스트만의 어떤 목적성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거, 온라인으로 비록 만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친구를 만난다든지 교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그 수많은 대면의 과정들이 사실은 총괄적으로 보면 인터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널리스트로서의 인터뷰는 뚜렷한 이슈에 대한 목표성을 가지지만 그것은 여러분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레거시 미디어라는 어떤 판 안에서 어떤 이슈가 필요했고 그 이슈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서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으로서의 인터뷰도 편집인데 편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인터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네. 아니라는 게 아니다. 편집하지 않는 것도 인터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구술사 이야기했죠. 오랄 히스토리. 수많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선택지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 수많은 선택지와 사건들이 벌어지는 과정들이 사람 사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이야기의 당사자를 만나고 대화하는 게 바로 인터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오늘 몇 명의 사람을 만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사람, 15사람 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 꼭 대화만이 아니더라도 그때의 환경, 전후 사정,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을 대했을 때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과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도출되는 크고 작은 사건, 자, 이런 모든 그물들을 인터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는 제가 이번 인터뷰의 필요성이라고 지금 키워드를 잡았는데 필요성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그 삶의 형태 혹은 이야기꾼의 어떤 숙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숙명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자, 스토리텔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토리텔러의 1차적 청자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복귀라는 본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일상의 사건들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거를 복귀합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복귀하고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서 의미를 찾으려 해요. 자, 그게 첫 번째 스토리텔러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한 해석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스토리텔러는 타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도 있는 스토리텔러가 있고, 아니면 객관적으로 전기술 이야기처럼 떠돌고 있거나 우리 주변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편집하고 시대정신을 녹여내고 사상을 녹여내고 자기 생각을 녹여내서 전달하는 거예요. 타인한테. 그게 독자나 청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토리텔러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이 뭘까요? 나와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복귀하기 위한 인터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터뷰라고 했을 때 꼭 말의 뒤섞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을 또 복귀하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발턴과의 대화의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발턴이라는 단어는 서브알턴이라고 이제 그 두 단어의 합성인데 철학적 용어, 사회학적 용어에서 기인했는데 하위 주체라는 뜻입니다. 하위 주체라는 뜻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은 열맞춰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정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뭐 회사 조직, 예술가 조직, 학교 조직, 다 어떤 조직과 어떤 집단 구획되어 있는 열이 있어요. 하나의 그 열,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남학생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 외에 있는 사람들을 하위 주체 혹은 서발턴이라고 표현해요. 열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로도 소외 계층이라고도 표현하죠. 아니면은 사회나 법적 혹은 정부의 보호망 밖에 있는 사람들. 흔히 그거를 또한 사회학적 용어로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혹은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하위 주체들의 삶이 있는 곳. 그게 서발턴이에요. 자, 그런데 문학에서의 서발턴은 그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용어보다 조금 더 상징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서발턴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곧 나한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의미심장하게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우리의 현실 혹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본능으로 들끓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어떤 의식체계 그리고 창작체계 아이디어를 취합하고자 하는 체계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의식적인 터부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는 잘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자, 창작자로서의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모순도 있고요. 두 번째로 관심을 별로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분야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관심사 아닌 것들. 그런데 서바텀과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냐면은 이 이야기가 구술사의 묘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라는 건요,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바로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충실한 어떤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한테 익숙한 것만 보겠다라는 또한 관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것만 보겠다라는 건 뭘까요? 그건 사실 크리에이티브한 정신하고 좀 충돌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애써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만들려고 나한테 익숙한 흐름 속에서 뭔가를 길어 올리려는 게 과연 유의미할까라고 봤을 때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갖지 않는 거, 내가 밀어내고 싶은 거, 그런 게 두 번째 챕터 볼까요? 사회의 제도적망이 보지 못하는 무형이거든요. 그 수많은 오랄 스토리들을 사실은 다 커팅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는 보기 싫어, 나는 이런 건 대면하기 싫어, 나는 이런 건 잘 못해, 이런 건 이야기로서의 매력이 없어. 자, 그런 것들을 다 커팅해내고 나면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체질적인 것만 이렇게 남아있겠죠. 거기서 창의적인 걸 추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창의적인 이야기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했던,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극적인 모순이 느껴지고 딱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결하려고 건드리면 엄청날 것 같고, 자, 그런 문제의식들이 우리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야기들을 길어 올리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인터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나를 일단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인터뷰한다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문예창작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토리텔러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스토리텔러죠. 자, 그럼 스토리텔러가 먼저 인터뷰할 대상은 필연적으로 나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터뷰한다는 게 무슨 심리학적 충동이나 심리학적 효과를 지금 위한 분석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둘러싸여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상상하고 공상하고 인식하고 분석하고 해부하는 그 자아가 있잖아요. 그 자아를 인터뷰하는 게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스토리텔러는 그 자아를 인터뷰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상 누각 위에다가 이야기를 지어 올리는 사람밖에 없고, 자기가 설득되거나 자기가 만족하지 않는 글쓰기는 타인도 재미없어요. 그거는 뭐 부족하지만 제가 오랜 작가 생활에 그게 짧지 않은 작가 생활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좀 공감되지 않았던 것들은 늘 실패해요.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러는 자기 자신을 인터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주변에서의 인터뷰어가 돼서 스토리텔링을 발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볼까요? 먼저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싼 시대의 배경, 자신을 둘러싼 시대의 배경을 규정해 보는 거예요. 이건 한 문장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좋아요. 나의 시대는 무슨 시대다라는 거, 그걸 되게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직관적으로 어떤 시대가 떠오르냐, 나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사회적으로는
평화를 찾기 위한 폭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게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지금 바로 스피드 퀴즈처럼 물어봤을 때 나는 그걸 떠올렸어요. 나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다. 여러분에게도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시대 구분의 정의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시대는 무슨 시대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하루 정도 아니면은 한 5시간, 6시간, 최소한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저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나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라고 직관적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표현했던 문장, 그 시대 정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나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 근데 저는 이거를 몇 번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봤는데 늘 바뀌더라고요. 반나절의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물론 폭력이라는 것 안에서의 큰 범주의 자자만에서의 단어로 변형은 돼요. 그래도 변형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시대를 다양하게 읽고 스펙트럼을 넓히는 하나의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터뷰어로서, 이야기꾼으로서의 인터뷰어가 됐을 때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 정의를 내려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노하우인데, 시대 정의를 내릴 때 직관적으로 내렸던 시대 정의는 오히려 거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밀접한, 내가 정말 영향받고 있는 시대라는 표현을 사실은 직관적으로 떠올렸을 때는 많이 동원하진 않아요. 그냥 이 사회가 그냥 뭐 비관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뭐 헬조선이구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코로나 시대구나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직물적인 것을 가장한 거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반나절 말씀드렸죠. 반나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떠올리게 되는 시대는 나한테 내려와요. 이게 처음에 제가 폭력의 시대라고 얘기했죠. 근데 반나절이 지나고 나면 그 시대를 규정했을 때 저는 그거를 추상적이고 거시적으로 말한 거죠. 이 시대는 자본주의의 폭력, 뭐 아니면은 무슨 물질주의의 폭력, 그리고 인간 존중이 아닌 훼손의 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점철되어 있는 시대구나라는 직관적인 입장을 갖게 된 거죠. 가졌었죠. 그랬는데 반나절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거시적이고 대외적이었던 그 시대 구분이, 시대 정의가 나의 어떤 현실에 체감되는 시대 정의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마치 머리에 있던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듯이. 그래서 내려와서 나의 시대는 어떤 시대다라는 기준이 조금 더 명료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직관적으로 폭력의 시대라고 얘기했다면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그 폭력은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폭력의 시대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의 시대는 학교 폭력의 시대라든지, 나의 시대는 직장 폭력의 시대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거시적인 것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시대 정의로 인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선명한 인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이야기해보고 싶은 직업군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해창작 수업을 들으시고 있고, 만약에 창작을 실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창작을 실습을 했을 때 모든 것들에서 최소한의 캐릭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최소 단위로서의 캐릭터는 뭘까요? 성별,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나이, 노인이냐 청년이냐, 직업,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되면 성격, 아니면 특별한 능력,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편 소설을 쓴다, 아니면 시나리오를 쓴다, 소설을 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조금은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직업군이 무엇일지,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또 인터뷰어로서의 하나의 큰 미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의 시대는 무슨 시대다라는 규정을 했을 때에는 그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한 거였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가장 이야기해보고 싶은 직업군과 사람을 추려본다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에서 너의 이야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너라는 2인칭을 사용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에게 전달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야기꾼으로서 그를 전달해 줄 때에는 그를 전달받는 사람은 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너한테 했어요. 너는 이때는 독자이고 청자입니다. 근데 그 청자는 그거를 너로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들어요. 이게 이야기꾼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을 쓰든 3인칭을 쓰든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스토리텔러로서의 의지, 시점 의지는 여기에서 조금 빛을 발하는데 바로 이 견지를 놓지 않는 거예요. 너한테 나는 들려주고 있는 거다. 내가 관심 있어하는 직업군이라는 것은 그 세계에 대한 두 가지 의미인데 동경이 있거나 아니면은 혐오하고 배제했던 것 중에 추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발턴과의 대화를 우리가 사각지대를 외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근데 제가 여기 다시 인터뷰라는 것을 끌어올려서 말씀드리면 가장 이야기해보고 싶은 직업군을 추출해낸다라고 여러분께 주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양가적이라고 하죠. 성격이 좀 다른 직업군들이 도출될 필요성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게 혹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약간 의식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는 내가 정말 그려보고 싶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군. 소설에서의 직업군이라고 하면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이런 게 많이 등장합니다. 느와르나 소설, 느와르나 뭐 액션, 뭐 판타지 이런 것들을 쓸 때에는 뭐 과거에 억울하게 죽었던 그렇지만 용맹하게 싸웠던 장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비현실적인 디스토피아를 돌파해내는 히어로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능력, 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든지 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다든지 보이스 같은 오시안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게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직업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 직업군이라는 거는 어떤 job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어디에 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빌리티까지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직업군에 대해서도 추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 한번 인위적으로도 한번 구상해보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리스트업에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직업들 그게 뭐가 있을까를 먼저 한번 좀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던 직업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진짜 관심이 없던 게 좀 부끄러운데 구급 공무원이 관심이 없었어요. 꼭 구급이라고 좀 규정지어서 죄송한데 공무원의 직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어떤 직업군을 본다면은 도선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도선사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도선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향사도 몰랐어요. 그 조향사가 알고 보니까 그 이렇게 향을 이렇게 맡아서 향의 어떤 편차를 구분하고 그걸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직업군. 그런 사람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무슨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그런 것도 몰랐어요. 자, 이런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만나본 적도 없거나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람들. 그런 걸 추려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의 스토리텔링, 너의 인터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챕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그려내고 싶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라이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나의 이야기를 쓰셨죠? 나의 시대는 무슨 시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직업군 혹은 전혀 무감각했던 직업군 그런 것들을 추려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조향사라든지 구급공무원 같은 걸 얘기했을 때 실제 인물들이나 그런 인물들의 어떤 이야기가 저널리스트를 통해서라도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나와 있어요. 자료는 많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통합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그려내고 싶은 사람 이때는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 뭐 가족을 떠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특별했거나 독특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소환한다고 하죠. 끄집어 올려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라이팅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터뷰 스토리텔링의 과정인데, 자, 오랄 히스토리 구술사가 구체화가 되려면은 이게 바로 픽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이 수많은 떠돌고 있는 생산 창고에 같은 건데, 이 생산 창고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하면은 그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의 픽셔널을 시키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자, 스토리텔러로서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라이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왔고 알고 싶고 그려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자료를 찾아보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든 거기에 대한 결과와 감흥을 라이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와 너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 이 이야기를 연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